1973년 겨울, 그때 한국에서 세계가 주목하지 않던 결정이 내려졌어요. 전국의 전압을 PM10V에서 220V로 바꾸겠다는 선언이었죠. 미국도 일본도 포기한 일이었습니다. 이미 깔린 인프라가 너무 크다는 이유였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32년이 걸릴 거라는 걸 알면서도 시작했죠. 정권이 7번 바뀌고 경제 위기가 왔고 무수한 민원이 쏟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멈추지 않았어요. 2005년 12월 마지막 콘센트가 교체됐습니다. 조용했죠. 하지만 그 조용한 32년이 오늘 한국의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를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영국 출신 전력망 전문가로 15년간 이 이야기를 추적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라를 바꾼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지난 30년간 아시아와 중동을 오가며 송배전 프로젝트를 맡아왔습니다. 전기는 제게 숫자였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말하는 세계였죠. 그런데 2008년 어느 날 밤 방콕에서 정전을 경험했습니다. 호텔 복도가 칠흑같이 어두워졌어요. 에어컨이 멈추고 엘리베이터가 서고 냉장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불과 10분이었지만 도시 전체가 숨을 멈춘 것 같았죠. 다음 날 현장에 나갔습니다. 공장 생산 라인이 멈춰 있었어요. 책임자는 한숨만 내쉬더군요. 발전소를 또 지어야 한다는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의 책상 위엔 보고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전력 수요 급증, 설비 노후화, 예산 부족. 똑같은 문장들이 반복되고 있었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정전은 순간이지만 진짜 문제는 매일 새어나가는 손실이라는 걸요. 방콕의 전압은 220V였습니다. 그나마 나은 편이었죠. 문제는 여전히 110V를 쓰는 나라들이었습니다. 110V는 옛날 방식입니다. 같은 전력을 보내려면 전류가 2배로 커져야 해요. 전류가 커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전선이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손실은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전류가 2배면 손실은 4배가 되는 겁니다. 엄청난 양의 구리가 필요했습니다. 굵은 전선, 큰 변압기, 강력한 차단기. 모든 게 비대해지고 무거워졌죠. 그런데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국의 모든 건물에 들어가야 합니다. 벽을 뜯고 배선을 교체하고 콘센트를 바꿔야 하죠. 수천만 가구, 수백만 개 사업장, 병원과 학교까지. 상상이 되십니까? 미국은 이미 포기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미 깔린 인프라가 너무 큽니다. 바꾸는 비용이 불가능에 가깝죠. 뉴욕의 한 전력 기술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맨해튼 지하를 상상해 보세요. 100년 된 전선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한 블록만 바꾸려 해도 도시 전체가 마비될 수 있어요. 비용은 천문학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110V를 씁니다. 손실을 알면서도요. 한 번 늦으면 영원히 못 바꿉니다. 저는 그 문장을 수첩에 적어뒀습니다. 2010년 저는 아시아 전력망 비교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각국의 전압 체계와 효율성을 분석하는 일이었죠. 자료를 뒤지다가 낡은 기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서울의 한 도서관 지하 보관소였어요. 먼지 쌓인 문서철 사이에서 한 장의 종이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1973년 12월 220V 전환 결의. 저는 멈췄습니다. 1973년이라고요? 그때 한국은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20년밖에 안 됐죠. 그런데 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선택을 한 겁니까? 미국도 일본도 못하는 일을 왜 한국은 시작했을까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손에 쥔 채 한국의 1960년대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전력 수요 증가율은 연평균 23%였습니다. 5년이면 2배가 되는 속도였죠. 공장이 생기고 냉장고가 보급되고 TV가 집집마다 들어왔어요. 선풍기, 전기밥솥, 다리미. 전기는 더 이상 사치가 아니라 생활이 됐습니다. 문제는 110V였습니다.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발전소를 짓고 전선을 깔고 변전소를 세우면 되죠. 하지만 110V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같은 전력을 보내려면 전류가 커져야 했어요. 전류가 커지면 손실이 급증합니다.
전선은 더 굵어야 하고 구리 소비는 폭발했죠. 구리는 수입했습니다. 한국엔 구리 광산이 없었거든요. 저는 당시 자료를 보다가 숨이 막혔습니다. 1969년 한 해 동안 전력 설비에 들어간 구리만 해도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수요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지금 방식으로는 확장이 불가능합니다. 1970년 한 기술자가 쓴 보고서였습니다. 그는 계산했습니다. 만약 110볼트를 유지한다면 10년 뒤엔 어떻게 될까요? 발전소를 2배로 지어도 손실 때문에 실제 공급은 1.5배밖에 안 늘어난다는 겁니다. 전기는 늘리면 되지만 구조는 늘릴수록 무거워집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 길은 110볼트를 유지하는 겁니다. 발전소를 계속 짓고 전선을 계속 깔고 구리를 계속 수입하는 거죠. 당장은 쉬운 길이었습니다. 이미 깔린 인프라를 그대로 쓸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길은 220볼트로 바꾸는 겁니다. 전국의 모든 배선을 교체해야 했어요. 엄청난 비용이 들죠. 하지만 한번 바꾸면 손실이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당장 10을 쓰느냐, 나중에 40을 쓰느냐의 문제였습니다. 회의실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 기록들을 읽으며 그 방에 앉아 있는 것 같았어요. 국민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집집마다 전선을 뜯어야 하는데요. 지금 돈이 어디 있습니까? 발전소도 모자라는 판에. 다른 나라들도 110볼트 쓰는데 왜 우리만 바꿔야 합니까? 반대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한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전류가 2배면 손실은 4배입니다. 이건 물리 법칙입니다. 지금 안 바꾸면 20년 뒤엔 바꾸고 싶어도 못 바꿉니다. 현장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질문이 바뀌고 있었어요. 지금 얼마나 드나가 아니라 나중에 얼마나 드나로요. 가난한 나라는 보통 어떻게 할까요? 당장 싼 길을 택합니다. 미래는 나중에 생각하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가난해서 더 계산했습니다. 지금 편한 길이 나중엔 가장 비싼 길이 된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1973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220볼트로 간다. 저는 그 문서를 읽으며 전율이 일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압 변경이 아니었어요. 미래를 계산하는 능력의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결정은 쉽습니다. 진짜 어려운 건 그 다음이죠. 과연 32년 동안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1973년 12월 한국 정부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전국 220볼트 전환을 국가 표준화 사업으로 추진한다. 저는 그 발표문을 읽으며 손이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거는 선언이었죠. 그런데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시기상조입니다. 아직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전압 타령입니까? 신문 사설이었어요. 집집마다 벽을 뜯고 배선을 바꾼다고요? 국민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선진국도 110볼트 쓰는데 왜 우리만 바꿔야 합니까? 반대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저는 그 기록들을 보며 숨이 막혔어요. 당연한 반응이었죠. 눈앞의 불평과 비용은 확실한데 효과는 20년 뒤나 나타날 테니까요. 하지만 정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전력 당국이 계산 근거를 공개했어요. 만약 110볼트를 유지한다면 1990년까지 발전소를 50개 더 지어야 합니다. 하지만 220볼트로 전환하면 35개면 충분합니다. 손실 때문이었습니다. 110볼트는 같은 전력을 보내는데 전류가 2배 필요했어요. 전류가 2배면 손실은 4배로 뛰죠. 매일 매시간 전기가 허공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 10억을 아끼면 20년 뒤엔 40억을 냅니다. 기술자의 증언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계산해 봤어요. 맞았습니다. 물리 법칙은 협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반대했을까요? 효과는 20년 뒤에 나타나지만 비난은 오늘 쏟아지니까요. 정치인의 임기는 4년입니다. 하지만 인프라는 40년을 살아요. 누가 이 싸움을 하겠습니까? 자기 임기 안에 욕만 먹고 끝날 텐데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선택한 건 전압이 아니었어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나중을 계산하는 능력이었죠. 1974년 봄, 첫 시범 지역이 선정됐습니다. 서울의 한 동네였어요. 주민들에게 안내문이 돌아갔습니다. 대개 전기 배선을 교체합니다. 공사 기간 중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잘만 쓰고 있는데 왜 뜯습니까? 냉장고는 누가 책임집니까? 공사비는 우리가 내야 합니까? 저는 그 기록들을 읽으며 가슴이 먹먹했어요.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아무도 20년 뒤를 상상하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작업은 계속됐습니다. 벽을 뜯고 전선을 빼내고 새 배선을 넣었어요. 콘센트를 교체하고 분전반을 바꾸고 차단기를 새로 달았습니다. 한 집, 한 집, 한 건물, 한 건물씩. 저는 당시 작업 일지를 봤습니다. 하루 평균 50가구를 완료했다고 적혀 있더군요. 전국에 1000만 가구가 넘었는데 하루에 50가구라고요? 계산해 봤습니다. 32년이 나왔어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32년 걸린다는 걸요. 그럼에도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지금 안 하면 나중엔 불가능이 되니까요. 인프라는 시간이 지날수록 고착됩니다. 건물이 늘고 공장이 생기고 전선이 얽히면 바꿀 수 없게 되죠. 미국처럼요. 일본처럼요. 한국은 그 마지막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료를 덮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결정은 쉽습니다. 선언하면 되니까요. 진짜 어려운 건 그 다음입니다. 32년 동안 방향을 잃지 않는 거죠. 정권이 바뀌어도 경제가 흔들려도 여론이 돌아서도 계속하는 겁니다. 과연 한국은 끝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다음 장을 펼쳤습니다. 220V 전환은 숫자를 바꾸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국 모든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전쟁이었어요. 1975년부터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작업팀이 동네를 돌았어요. 안내문을 돌리고 일정을 잡고 집집마다 방문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배선 공사 들어갑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정전됩니다.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잘만 쓰고 있는데 왜 뜯어요? 냉장고 음식은 누가 책임집니까? 공사 소음 때문에 애가 잠을 못 잡니다. 저는 당시 민원 기록을 봤습니다. 한 달에 수천 건이었어요. 작업 반장의 일지엔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오늘도 고함을 들었다. 이해한다. 불편하니까. 국민은 미래의 절약보다 오늘의 정전을 먼저 봅니다. 당연한 겁니다. 20년 뒤 전기료가 싸진다는 말보다 지금 냉장고가 꺼진다는 게 더 크죠. 하지만 작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벽을 뜯었어요. 오래된 110V 전선을 빼냈습니다. 새 220V 배선을 넣고 콘센트를 교체하고 분전반을 바꿨어요. 한 집에 평균 6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봤어요. 먼지 날리는 벽, 전선 뭉치를 든 작업자, 불편한 표정의 주민들. 드라마틱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루하고 힘든 노동이었어요. 문제는 가정집만이 아니었습니다. 공장은 더 복잡했어요. 생산 라인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 매출이 날아갑니다. 납기가 밀리고 계약이 흔들리고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공사는 꼭 해야 합니까? 우리는 110V로도 잘 돌아가는데요. 공장장의 항의였습니다. 작업팀은 설득했어요. 라인이 멈추면 불편하시겠지만 나라 전체가 멈추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국 공장들은 휴일에 공사를 받아들였습니다. 명절, 주말, 새벽 시간까지 작업이 이어졌어요. 병원은 어땠을까요? 24시간 돌아가는 곳입니다. 정전이 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하죠.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병원을 멈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 해결책에 감탄했습니다. 임시 발전기를 설치했어요. 한쪽 병동씩 순차적으로 작업하고 중환자실은 마지막에 했습니다. 일정이 지옥이었죠. 학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학 때만 공사가 가능했어요. 여름방학 40일 동안 전국 수천 개 학교를 돌아야 했습니다.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했어요. 저는 작업자 인터뷰를 읽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저도 모릅니다. 그냥 해야 한다고 하니까 했어요. 근데 신기한 건 10년이 지나도 계속 하더라고요. 여기서 진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이 공사는 눈에 보이는 업적이 없었어요. 도로를 깔면 모두가 봅니다. 다리를 세우면 신문에 나오죠. 건물을 올리면 사진이 남습니다. 하지만 전선은요? 벽 속에 숨어 있습니다. 아무도 안 봐요. 완료돼도 박수가 없습니다. 이 돈으로 도로를 깔았으면 표가 됐을 텐데요. 정치권의 불만이었습니다. 예산 삭감 압박이 들어왔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멈춥시다. 주요 도시는 끝났으니 시골은 나중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일일수록 흔들리기 쉽습니다. 저는 그때 회의록을 봤어요. 전력 당국의 답변이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영원히 못 끝냅니다. 한국은 절반만 220볼트인 나라가 됩니다. 그게 원하는 미래입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결국 예산은 유지됐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진짜 위기는 경제가 흔들릴 때 올 겁니다. 1980년대 초반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신규 건물 설계도를 분석했어요.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배선이 가벼워지고 있었어요. 왜일까요? 물리 법칙이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220볼트는 같은 전력을 보내는데 전류가 절반만 필요했어요. 전류가 절반이면 손실은 어떻게 될까요?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손실은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니까요. 저는 계산했습니다. 110볼트로 1kW를 보내면 전류가 9.1A 흐릅니다. 하지만 220볼트는 4.5A면 충분해요. 전류가 절반이니 전선이 얇아도 됐죠. 구리 소비가 급감했습니다. 한국은 구리를 수입했어요. 1970년대엔 전력 설비용 구리 수입이 국가 예산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220볼트 전환이 진행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신규 건물은 절반의 구리로 지어졌습니다. 구리는 수입입니다. 절약은 곧 국력이죠. 당시 기술자의 말이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전압을 올린 게 아니라 손실을 내린 거였어요. 매일 매시간 허공으로 사라지던 전기가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확장성이었어요. 110볼트는 장거리 송전에 치명적이었습니다. 멀리 보낼수록 손실이 급증하거든요. 발전소를 전력 소비지 근처에 지어야 했죠. 하지만 220볼트는 달랐습니다. 손실이 적으니 멀리 보낼 수 있었어요. 발전소를 어디 지어도 됐습니다. 산속에 수력 발전소를 짓고 바다에 화력 발전소를 세워도 전력망이 감당했어요. 이제 성장은 전기 때문에 멈추지 않습니다. 전력 당국의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어요. 이게 진짜 목적이었던 겁니다. 산업화를 막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 1985년 생활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에어컨이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전자레인지가 집집마다 들어왔습니다. 고전력 가전이 일상이 된 거죠. 110볼트였다면 어땠을까요? 차단기가 계속 내려갔을 겁니다. 전선이 뜨거워지고 화재 위험이 커졌겠죠. 하지만 220볼트는 여유가 있었어요. 그냥 꽂으면 됩니다. 그게 혁명이죠. 한 가전업체 직원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감탄했어요.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자기 집 벽 속 전선이 고전력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요. 그런데 진짜 승부는 아직 안 왔습니다. 1990년대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반도체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였죠. 반도체 공장은 엄청난 전력을 먹습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돌아가요. 클린룸, 정밀 장비, 냉각 시스템. 모든 게 전기로 움직입니다. 저는 삼성 반도체 공장 설계도를 봤어요. 전력 소비량이 적혀 있더군요. 중소도시 하나가 쓰는 전력과 맞먹었습니다. 110볼트 체계였다면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을 겁니다. 손실 때문에 발전소를 공장 옆에 지어야 했을 거예요.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커졌겠죠. 하지만 220볼트는 감당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220볼트는 절약이 아니라 확장을 위한 설계였습니다. 오늘의 편리함이 아니라 내일의 산업을 위한 준비였던 거죠. 인프라는 복리처럼 쌓입니다. 오늘의 절약이 내일의 투자 여력이 되고 그게 산업 경쟁력이 됩니다. 그 조용한 전선들이 한국 산업의 심장을 키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요. 경제가 흔들릴 때 보이지 않는 프로젝트는 가장 먼저 흔들립니다. 과연 한국은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1997년 한국에 충격이 왔습니다. 외환위기였어요. 저는 그 소식을 런던에서 들었습니다. 신문 일면에 한국이 실렸어요. IMF 구제금융 신청이라는 제목이었죠. 경제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자가 쏟아지고 국가 신용 등급이 추락했어요. 모든 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때 떠올렸어요. 220볼트 전환 프로젝트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럴 때 가장 먼저 찍히는 게 보이지 않는 예산입니다. 도로는 눈에 보입니다. 건물도 남아요. 하지만 전선은요? 벽 속에 숨어 있죠. 누구도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돈이 없습니다.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전선을 바꾼다고요? 예상되는 반응이었어요. 저는 한국의 예산 자료를 추적했습니다. 1998년, 1999년 전력 인프라 예산을 찾았죠. 놀랍게도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저는 당시 회의록을 입수했어요. 격렬한 논쟁이 있었더군요. 주요 도시는 이미 끝났습니다. 지방은 나중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기업을 살려야 할 때입니다. 국민은 전기보다 일자리를 원합니다.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타협안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자. 나머지는 경제가 회복되면 다시 시작하자. 그럴듯했어요.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나중은 오지 않는다는 걸요. 인프라는 한번 멈추면 다시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조직이 해체되고 기술이 흩어지고 의지가 식어버리죠. 여기서 멈추면 한국은 영원히 절반만 220볼트인 나라가 됩니다. 전력 당국의 답변이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도시와 시골의 전압이 다른 나라. 그게 우리가 후손에게 남길 유산입니까? 그 문장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예산은 유지됐어요. 하지만 대가가 있었습니다. 현장이 지쳐갔어요. 저는 작업자 인터뷰를 봤습니다. 1999년 어느 작업반장의 말이었죠. 25년째 이 일을 합니다. 누가 고마워한 적 없어요. 민원만 받았죠. 왜 아무도 우리를 기억해주지 않을까요? 피로가 누적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도 지쳤어요. 경제가 어려운데 집까지 뜯어야 하니까요. 지금이 무슨 때라고 공사를 합니까? 나중에 하면 안 됩니까?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시작이 아니라 절반쯤 됐을 때입니다. 끝이 보이는 것 같은데 아직 멀어요. 지치고 회의가 들고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게다가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새 정부는 경제 회복이 최우선이었어요. 전력 인프라는 우선순위에서 밀렸죠. 서류 한 장이면 10년이 사라집니다. 저는 그 위험을 알고 있었어요. 새 정책팀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220볼트 전환 프로젝트의 재조정이었죠.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2000년 봄 회의가 열렸어요. 계속합니다.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왜였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한참 뒤에 알았습니다. 한 관료의 메모였어요. 정권은 바뀌어도 전선은 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후손이 빚을 갚아야 합니다. 절반만 완성된 인프라는 완성된 것보다 나쁩니다. 그게 한국의 선택이었습니다. 지금의 불편을 참는 것. 경제가 어려워도 여론이 차가워도 박수가 없어도 끝까지 가는 것.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의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었어요. 의지였습니다. 32년 동안 방향을 잃지 않는 국가적 의지. 그리고 그 의지는 곧 역사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2005년 12월 15일. 저는 그날의 공문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전국 220볼트 전환 완료.
단 6글자였어요. 32년짜리 문장이 마침표를 찍은 겁니다. 1973년 결의부터 계산하면 정확히 32년이었습니다. 정권이 7번 바뀌었어요. 대통령이 7명 지나갔죠. 경제 위기도 왔고 민원도 쏟아졌고 포기 유혹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마지막 전환 지역은 강원도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봤어요. 작업자가 마지막 콘센트를 교체하는 장면이었죠. 카메라도 없었고 기자도 안 왔습니다. 조용했어요. 완료는 축하받지 못했지만 결과는 매일 작동합니다. 저는 계산했습니다. 32년 동안 전국 2천만 가구가 전환됐어요. 수백만 개 사업장, 수만 개 공장, 학교, 병원까지. 한국의 모든 건물이 220볼트로 통일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한 세대가 넘게 방향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의지의 지속이었죠. 그런데 진짜 승부는 그 다음에 왔습니다. 2006년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공장을 발표했어요. 평택이었습니다. 전력 소비량을 봤습니다. 하루 사용량이 소도시 하나와 맞먹었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220볼트였습니다. 손실이 적으니 장거리 송전이 가능했어요. 발전소를 멀리 둬도 전력을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었죠. 확장성이 확보된 겁니다. 만약 110볼트였다면요? 불가능했을 겁니다. 공장 옆에 발전소를 지어야 했을 거예요. 비용이 2배, 3배 뛰었겠죠. 하지만 한국은 준비돼 있었습니다. 32년 전부터요. 2010년대 데이터 센터 시대가 왔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클라우드 서비스가 폭발했어요.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엄청나게 먹습니다. 서버, 냉각 시스템, 백업 전원. 24시간 365일 돌아가죠. 전력 인프라가 약한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해외에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데이터 주권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국내에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전력망이 감당했거든요. 이제 전기는 제약이 아니라 무기입니다. 한 IT 기업 임원의 말이었어요. 저는 그 문장에 전율했습니다. 한국은 32년 전에 오늘을 준비했던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요? 일본은요? 저는 비교 자료를 찾았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일부 지역은 아직도 110볼트였어요.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 특수 변압 시스템을 설치해야 했죠. 비용이 급증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쿄는 절반이 110볼트, 절반이 220볼트예요. 지역마다 달라서 전국 단위 전력망 설계가 악몽이었죠. 바꿔야 한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도쿄의 한 전력 엔지니어가 제게 말했습니다. 선진국도 못한 걸 가난했던 한국이 해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그 답을 32년의 기록에서 찾았어요. 질문이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물었어요. 지금 얼마나 드나? 한국은 물었습니다. 나중에 얼마나 드나? 시간 감각이 달랐던 겁니다. 인프라의 승리는 조용합니다. 뉴스에 안 나오고 박수도 없어요. 하지만 매일 작동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요. 2020년 저는 서울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밤거리를 걸었어요. 네온 사인, 가로등, 건물 불빛. 모든 게 220볼트로 켜져 있었습니다. 32년 전 누군가가 벽을 뜯고 전선을 바꾸고 민원을 들었던 그 흔적이었죠.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 앉아 수첩을 꺼냈습니다. 2008년에 적었던 문장을 지웠어요. 한국 추격자. 그리고 새로 썼습니다. 한국 설계자. 추격자는 남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설계자는 미래를 깔아둡니다. 한국은 32년 동안 미래를 설계했어요. 그리고 그 미래가 지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전력망을 설계하며 수많은 나라를 봤습니다. 기술은 비슷했어요. 송전탑, 변전소, 전선. 물리 법칙은 모두에게 똑같았죠. 하지만 질문은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물었어요.
지금 얼마나 드나? 회의실마다 똑같은 질문이었습니다. 당장의 예산, 올해의 지출, 이번 분기 실적. 한국은 달랐어요. 나중에 얼마나 드나? 1973년 그 회의실에서 질문이 바뀐 겁니다. 질문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저는 수십 개국의 추후 재검토 문서를 봤어요.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110V 전환은 필요하나 현 시점에서는 추후 재검토. 5년 뒤 또 봤습니다. 재검토 결과, 추후 재검토. 10년 뒤도 마찬가지였어요. 추후는 오지 않습니다. 인프라는 시간이 지날수록 굳어버리니까요. 건물이 늘고 공장이 생기고 전선이 얽히면 바꿀 수 없게 됩니다. 영원히요. 하지만 한국은 추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1973년 시작해서 2005년 끝냈어요. 32년 동안 멈추지 않았죠. 정권이 7번 바뀌었습니다. 대통령마다 정책이 달랐어요. 보수 정부도 왔고 진보 정부도 왔습니다. 하지만 220V는 계속됐어요. 왜일까요? 가장 어려운 건 시작이 아니라 유지이기 때문입니다. 시작은 쉬워요. 선언하고 예산 배정하고 출범식하면 되니까요. 언론도 나오고 박수도 받습니다. 하지만 10년 차, 20년 차는 어떻습니까? 아무도 안 봐요. 민원만 쌓이고 비난만 받고 업적도 없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야 합니다. 정치인의 임기는 4년이지만 인프라는 40년을 삽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의 220V는 전압이 아니었습니다. 시간 감각이었죠. 국가는 연설이 아니라 깔아놓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도로, 항만, 철도, 그리고 전선.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모두 남습니다. 세대를 넘어서요. 저는 2023년 서울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와이파이가 연결되고 에어컨이 돌아가고 커피 머신이 작동했습니다. 모든 게 당연했죠. 그런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콘센트가 만들어진 게 언제일까요? 어쩌면 1980년대였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1990년대였을 수도 있죠. 누군가가 그때 벽을 뜯고 전선을 바꾸고 민원을 들었습니다. 박수도 없이요. 그 사람은 오늘을 상상했을까요? 아마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했어요. 후손을 위해서요. 우리가 받은 편리함은 누군가의 32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수첩을 꺼내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인프라는 약속이다. 말이 아니라 땅 속에 남는 약속. 한국은 1973년에 약속했어요. 후손에게 부담을 남기지 않겠다고. 32년 동안 지켰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경제가 흔들려도 민원이 쏟아져도 끝까지 갔어요. 그게 한국의 220V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의지의 기록이죠. 저는 30년 동안 전력망을 봤지만 한국만큼 긴 시간을 견딘 나라는 못 봤습니다. 기술은 복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속성은 복사할 수 없습니다. 그건 선택이니까요. 매일, 매년 32년 동안 같은 선택을 반복하는 것. 그게 나라를 만듭니다. 오늘 한국의 반도체 공장이 돌아가고 데이터 센터가 작동하고 모든 건물에 불이 켜지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32년 전 누군가가 미래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요. 오늘 어떠셨나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이야기. 저희 감동사연 백화점에선 매일 이렇게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져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